책이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번 다 책을 또 읽으시고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책은 사물이다 그랬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책은 물건입니다. 물건. 물론 이제 요즘에는 전자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궁정에서 활동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화가의 그림인데 1566년 그림인데 맨 왼쪽이 사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아,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인데 되게 특이하죠. 몸이 전부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부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 수영 부분은 뭐냐면은 그 먼지 털이기입니다. 옛날에 도서관에서 책을 먼지를 다 일일이 털어야 되기 때문에 먼지 털이기고 요 눈에 안경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책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책이 되게 귀중품이었거든요. 아주 비싼 귀중품이어서 그 특별히 보관하기 위해서 책괴의 이 잠그는 열쇠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안경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인 합일이라고 그러나 완전히 책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왼쪽 그림의 모델이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인데 하나도 안 닮았죠, 당연히. 그 왼쪽 거는 저 책으로 같이 추상화처럼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볼프강 라지우스라는 신성 로마 제국의 궁정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자기하고 같은 시기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자기는 화가로, 그 다음에 볼프강 라지우스는 사서로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렇게 그렸는데 이거 풍자한 겁니다. 이 볼프강 라지우스는 되게 책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서죠.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는 궁정도서관이 얼마나 희귀하고 좋은 책을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와 그 왕의 위세를 나타내거든요. 이 사람은 유럽 전역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귀중한 책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루돌프 2세를 위해서 끌어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그런 볼프강 라지우스를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책하고 한 몸이 될 정도로 당신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을 다 읽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너 그 책을 다 읽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아르침볼도 화풍이 이렇습니다. 과일하고 채소 가지고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신성 로마 제국 루돌프 2세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그래요. 근데 루돌프 2세 같은 저 화를 낼 법도 한데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특이하게 묘사했는데. 그 책은 사물이란데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그림 있죠. 풍자, 당신은 그렇게 책을 탐욕스럽게 모으지만 다 읽니? 넌 읽을 수 있니? 그러고 읽으면 이해하니?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요거는 제바스티안 드란트라는 독일 작가가 쓴 바보 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보 배. 바보들의 배라는 뜻인데 15세기 말에 당시 유럽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한 직종이나 사람들을 풍자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소용없는 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보배 중에서 맨 첫 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진 않는데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책들을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가갸 거겨도 모르는 처지지만 딴의 책을 무척 숭상한다네. 파리가 얼씬되면 얼른 쫓아내지. 왼쪽 그림이 지금 그 그림입니다. 그 책의 서판데 이 사람은 이제 책에 비친 사람이죠. 책에 비쳐서 파리가 얼씬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파리채고 사람들이 학문을 논란되면 나도 집에 책이 많다고 자랑하네. 책 속에 파묻혀 산다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촉한 걸 그러는데 제바스티안 드란트가 소용없는 책이 뭐냐면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 다음에 읽어도 이해도 못할 거면서 책을 탐욕스럽게 모아가지고 막 소장하고 저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보들이 타는 배의 맨 첫 칸의 첫 부분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 딱 태우고. 근데 저도 직업상 책이 좀 집에 많긴 합니다. 예전에는 2만 권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여서 한 7천, 8천 권으로 줄였는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책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읽어야 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좋은 책은 무슨 어떤 책이냐면은 읽지 않아도 내가 돈 주고 사서 갖고만 있어도 좋은 책은 진짜 좋은 책이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책은 물론 읽는 게 기본이죠. 읽는 게 당연합니다만, 책은 제가 아까 사물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물로서의, 물건으로서의 그 책 자체 있죠. 그것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여기도 지금 책이 있습니다. 저 위에. 그 내가 사는 공간, 또 내가 갖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책은. 그게 좋은 거예요. 책하고 가까이. 그러다가 읽을 수도 있죠. 영영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연애에 좀 비유를 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처음부터 이 서로 보자마자 막 스파크 불꽃이 일어가지고 불 붙는 사랑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드라마에만 있고 제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소개로 만나는 뭐하든 이렇게 알게 돼서 처음에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 뭐 성격이 이렇고 이러네. 뭐 조금 알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사귄다기보다 서로 이렇게 뭐 일 때문에 만나건 이렇게 좀 우연히 또 몇 번 마주치건 이러다가 저 사람 궁금한데 이렇게 하다가 이른바 썸 탄다고 그러죠. 썸을 타다가 사랑이 깊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물로서의 책이 나하고 상관이 있건 없건, 내 주변의 도서관에 있건 서점에 있건 내가 사서 가지고 있건 아니면 이렇게 카페에 있고 그러다가 책하고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당연한 일인데 사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넓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책에 관해서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일반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이럴 때 책이 옆에 있잖아요. 그것도 독서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애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체 과정이 연애거든요. 그러다가 뭐 정들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책도 지금 이 책이라는 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여기서 지금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서로 생각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도 독서입니다, 제 생각에. 독서예요. 그 독서의 전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딱 마음 잡고 책을 이렇게 읽는 거, 그거는 이제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긴 하지만 다 독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이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다 아시는 한자 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이제 세는 걸로 혼도 씁니다만, 동아시아에서 책을 나타내는 한자어죠, 공통으로. 근데, 보시면, 책, 저거는 선생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고대에서는 이 서사 재료가 목간하고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나 아니면은 일반 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얇게 잘라서 뭐 짧은 거는 한 20cm, 길면 한 40, 50cm짜리도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먹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 칼로 새겨가지고 그 조각조각들을 저렇게 꿰내는 겁니다. 그게 책이었어요. 죽간이나 목간을 실로 꿰는 것을 사용한 게 저게 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옛날 영화긴 한데, 영웅이라고 장예모 감독의 그 리리엔지 이연걸이 그 진시황제를 죽이려는 자객으로 나왔죠. 결국은 안 죽입니다만, 저게 조나라 도서관을 묘사한 거거든요. 상상으로 묘사했지만, 보시면은 이 책 꿰가지고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때 아래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아래 나중에 한번 보시면 리리엔제하고 양조위가 조나라 공격하고 둘이 대결을 벌이는데, 조나라 도서관을 붕붕 날아다니면서 대결을 벌이는데, 이게 워낙 고수들이라 칼을 한번 휘두르면은 이 죽간과 목간 책에 이 실이 풀려가지고서 저 도서관 책이 확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장쾌한 장면인데요. 그리고 전자는 그 상형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책상이고, 이런 책상이고, 위에 이거 있죠. 이거는 저 왼쪽에 책 그 두루마리, 저거를 이렇게 두루마리 말아놓은 걸 갖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는 거를 상상한다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책상 위에 늘 올려놓는 거는 중요한 책이겠죠. 그래서 사전, 법전, 경전, 중요한 책들은 전자가 붙습니다. 중요한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서는 밑에 날일자가 아니라 이거는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왈 하는 겁니다. 말할 왈이고 위에 이렇게 복잡한 거 있죠.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서예학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붓을 잡은 모습이에요. 붓을 잡은 손을 상영하는 겁니다. 그거 뭐겠어요? 사람이 말한 거를 붓을 잡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는 서예 뭐 이렇게 글씨를 쓰다 또는 글씨 이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써서 남긴 결과인 책 그것도 뜻합니다. 문서예요. 그거.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책은 사물이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책의 재료, 물질적인 상태, 어떤 책을 만드는 활동 이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책은 사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다 아시는 북인데 저거는 영어의 북이죠. 근데 독일어 중세의 독일어 그 중에서도 고지 독일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유럽 특히 독일 지역을 보면은 유럽은 알프스 남쪽으로 가면은 산이 높아지죠. 피레네 산맥 있고 알프 산맥 있고 북쪽으로 가면은 저 북해까지 평원입니다. 그래서 북독일 평원이라고 그러는데 고지 독일어니까 아까 남쪽 독일로 가요. 중세 때 거기에서 부어하 정도로 발음하는 그 저 단어가 있습니다. B-O-U-G-H 정도 되는데 부어하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너도박나무나 떡갈나무 이런 나무를 이렇게. 그 뭐냐면은 옛날 중세 때 독일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떡갈나무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서 그 반들반들한 데다가 뭐를 새겨놓거나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가 부어화가 영어로 와가지고 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뭐 이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이거 기록하는 구체적인 물질로서의 매체를 가리킵니다. 그지 비블로스가 아마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실 거 뭐냐면 비블리오그래피 뭐 서지 그 다음에 비블리오 뭐 그러면 책하고 관련된 접두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비블로스가 이제 원형인데 비블로스는 히라어입니다. 히라어인데 재밌는 게 레바논에 가면은 지금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도시죠. 되게 오래된 도시인데 비블로스는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히라어로 옮긴 겁니다. 파피루스 비블로스 이렇게. 근데 레바논의 비블로스 시가 지금도 있는데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생산해서 파피루스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갈대과 식물인데 2m까지 자라는 갈대과 식물인데 그걸 잘라가지고서 곧바로 하면 안 되고 처리를 되게 해야 됩니다. 잘라가지고서 말리고 물에다가 약간 불렸다가 또 말리고 계속 해야지 그거를 쓸 수 있는 이 재료가 되거든요. 종이에 돼요. 비블로스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하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었는데 여기는 이집트에서 되게 가깝기 때문에 레바논까지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거기에서 전 유럽으로 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 무역항이라는 뜻이에요. 비블로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책이 뭐 제가 늘 강조하는 물질로서의 사물로서의 그 책의 존재 그게 우리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 책을 가리키는 말들을 그 책의 재료 또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어떤 매체로서의 책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제목이 되게 깁니다. 그림인데 뉴턴을 생각하는 페랑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턴은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는 말미일력 그 법칙을 발견한 그 아이작 뉴턴입니다. 물리학자. 모리스 켄탱 드 라투르라는 프랑스 화가가 1751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 페랑부인은 그렇게 지체가 높은 귀족은 아닙니다. 귀족가 높은 귀족은 아닌데 이 그림이 아니었으면 전혀 역사에 남지 않을 분인데 여기 남았는데 뒤에 그 책이 있죠. 저게 아이작 뉴턴의 주제인 프린키피아라고 해서 이 근대 물리학의 어떤 그 최고봉이 그런 주점입니다. 책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어요. 프린키피아. 근데 그거를 펼쳐놓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펼쳐놓고 이게 되게 뭐랄까 좀 잘난 체 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뉴턴을 생각한대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저 페랑부인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이해했을 리도 읽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를 해야지 있는데 아마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귀족이나 지체 높은 사람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그걸 또 읽을 수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지금하고 달라서 여성들에게는 라틴어 교육을 거의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해도 이해를 못하는 책을 뒤에다 놓고 뉴턴을 생각한대요.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여기 책은 메아리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옆에 인용된 게 피에르 바야르라는 프랑스 평론가가 쓴 책입니다. 지금은 아마 절판되어 있는데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내가 본 것만 얘기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저는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토스토예프스키 죄와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데 지금까지 한 10번 도전했는데 핑계는 러시아 사람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아직도 못 읽었어요. 그러나 누가 죄와벌 얘기하면은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 라스콜리코프가 그 가난한 대학생이 뭐 살인을 하고 뭐 죄와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책이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읽은 것만 다 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경우 사람들이 독서라는 말을 정확히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에 관심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고 분명히 읽지 않은 책이라고 해서 그 책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책들도 메아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그림에 적용하면 지금 이 페랑귀는 비록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책을 뒤에다 놓고 이러고 있지만 뭔가 뉴턴과 그 다음에 뉴턴이라는 학자, 저자, 그 다음에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의 메아리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뭔가 생각을 하겠죠. 영국의 아이작 뉴턴경이라는 사람이 뭐 만유인들의 법칙을 했다고 비록 저 책을 못 읽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통하는 게 뭐냐면 책하고 늘 사기주시를 그냥 가까이 두는 거죠. 책이라는 바운다리 범주 안에 내 생활에서 책이라는 거를 반드시 읽어야 돼. 하루에 1시간 뭐 이럴 필요 없이 지금 여기 계신 시간도 그런 시간이고 제가 아까 이것도 독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아리로서의 책을 읽을 만한 책의 메아리가 나에게 영향을 줄 만큼 책하고 늘 조금 이렇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게 사귀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독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 제가 그림을 네. 책은 장식이다 제가 이래놨는데 이것도 암스테르담의 페이헌담에 있는 서적상 피터르 마이어 바다르스의 상점이라는 긴 제목의 요하네스 옐거 하위스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1822년 그림인데 보시면 서점이죠. 이 실제로 있던 서점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던 유서 깊은 서점인데 신사가 와가지고 뭔가 주문하고 있는데 책을 보시면 이른바 초호화 가죽 장정의 대형 판형들 책입니다. 이 서점은 어떤 서점이냐면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서점 있죠. 가가지고서 이렇게 뽑아보고 이 매대에 가져가서 이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점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책도 만드는 데입니다. 그 밑에 계산대 밑에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저게 책 만드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주문 제작하는 데 이거는 샘플이고 예를 들면 저 신사가 와가지고 저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해보고 제 친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새로 집을 얻어서 나갔다. 그래서 그 집의 서재를 꾸며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히랍이나 로마 고전 전질 한 세트 한 30권, 50권 또는 100권짜리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거 가죽 장정으로 해서 주문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근데 그럴 때 저 점원이 예를 들면 여기서 샘플 이런 재질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그 뭐냐면 제가 책은 장식이다 그러는데 책은 훌륭한 장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책을 읽어야지 책을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책 같은 장식품이 없습니다. 꼭 수천 권, 수백 권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공간이나 뭐 아니면 일하는 공간에 몇 번이라도 꽂혀 있고 그 책도 요즘 디자인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아마 저는 나이가 1969년생인데요. 혹시 예전에 70년대나 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전집 유행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할부 책 장사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할부로 이제 판매를 주로 하는데
막 그 세계의 명작 전집, 뭐 세계의 대회고록 전집 뭐 이래가지고 보통 10권도 아니고 20권, 30권짜리 이렇게 하드카바로 전집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하고 관련이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이, 도시에 사는 중산층이 인구가 꽤 늘어나면서 그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 집의 거실을 장식하기 위한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장담이 아니라 짐작한데, 그때 그 할부로 책을 전집을 구입해서 그걸 꽂아 놓으신 분 중에 그거를 읽으신 분은 드물 거예요. 드물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장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책이라는 거. 다른 것도 아니고 책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책의 사물성, 물건으로서의 어떤 책 그거 관련했죠. 그 책은 장식입니다. 장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책을 가지고 장식이라고, 책의 본질에서 저는 책 그거 본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오브제죠. 그 다음에 약간 슬픈 얘기인데, 이 조지 클라우센이라는 영국 화가의 그림인데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하는 건데, 저기 영국에서는 아주 이른바 국민 화가급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전등옆에서 책 읽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추측에는 푸르스름 하잖아요. 아마 밤새서 책을 읽고 아마 새벽 4시, 5시쯤인 것 같아요. 이제 여명이 동통인데 딸인 것 같아요. 클라우센이 아마 자기 뭐 새벽에 일찍 해서 나와봤더니 딸이 저기서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 하나 이 그림이 특이한 것 중에 뭐냐면 전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1909년에 그렸다고 돼 있죠.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개발해서 저렇게 집에서 전기불로 쓰기 시작한 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책이나 독서 장면 하는 그림들 많잖아요. 책 읽는 장면이 대부분이 옛날은 조명이 안 나옵니다. 촛불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조명이 안 나오는데 저렇게 전등이 나오고 거기서 책 읽는 그림은 저는 이 그림밖에 못 봤어요. 실제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등이 이제 완전히 일반화된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조지 클라우센 같은 화가가 우는, 애도하는 젊은이 그려서 십자가 앞에서 아주 황량한 해변인지 사막인지 해서 이 벌거벗은 여인이 막 울고 있어요. 저 딸입니다. 같은 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1919년에 이 딸이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그 전에 1917년, 18년경에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딸은 아주 젊을 때 이른바 이제 미망인이 된 거죠. 이른바. 얼마나 딸의 슬픔에 대해서 뭐 사위가 죽은 것도 그렇고 딸이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래서 클라우센이 이걸 그린 겁니다. 자기 사위와 사위를 애도하고 딸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그렸는데, 제 또 상상을 해보면, 저기 남편이 이렇게 전사했으니까 딸이 다시 클라우센 자기 친가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친정으로, 본가로. 아마 딸은 또 저렇게 전등불 밑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또 저렇게 책을 읽지 않았을까? 10년 전처럼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또 그에게는 책이 이제 위로가 되겠죠. 어떤 삶에서 자기의 불행에 대한 어떤 위안,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조금 슬픔을 읽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은 위로라는 거고요. 이것도 슬픈 그림인데, 오기스트 샤티용이 1835년에 그린 독서하는 레오폴딘인데, 레오폴딘은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의 딸입니다. 딸인데, 저 11살 때 세례식에 참석을 해서 저기 성서입니다. 그림 채색 화본 성서인데 그 앞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림인데, 그걸 기념해서 그린 그림인데, 파리에 빅토르 위고 집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빅토르 위고 책상 옆에 이게 딱 걸려 있습니다. 책상 옆에 걸려서 보실 수 있어요. 이 딸은 이때가 11살인데 8년 뒤에 19살 때 그해 결혼하고 몇 개월 뒤에 자기 남편하고 그 센강은 아니고 센강보다 조금 작은 지방에 있는 강에서 남편이 보트를 싣고 가다가 보트가 전복돼서 둘 다 죽었습니다. 19살 때 죽었어요. 남편과 함께. 근데 빅토르 위고는 참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게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그렇게 잃었고, 그다음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40대, 30대 이럴 때 재능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고 유일하게 남은 딸은 아델이라고 해서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도 있는데 발광했다고 미쳤어요. 영국 군인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뭐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광인 그래서 정신병원에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넷인가 다섯 있었는데 넷 중에 빅토르 위고보다 오래 산 딸은 그 정신병원에 있었던 아델밖에 없었습니다. 다 참척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자식은 다 저도 애가 둘입니다만 남는데 뭐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히 이 딸을 비워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평생 위고는 자기 작업실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걸어놓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그 당해놓은 아니고 몇 년 뒤에 추도식을 하려고 이런 시를 썼는데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내 눈은 황금빛 석양을 보지 않으리라 아르플레르로 향하는 배도 보이지 않으리라 내 마침내 도착하면 그대의 무덤에 놓으리라 진초로 갈매새 꽃다발 활짝 핀 야생화 그러는데 그냥 시를 읽으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바치는 시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 딸 이 레오폴드인의 무덤에 가서 추모하기 위해서 가면서 아마 빅토리오가 한참 걸어가다가 꽃이 그걸 이렇게 따가지고서 이제 자기 딸의 영전에 무덤에 이제 바치러 가는 그런 모습. 그때 펼친 성서 채색 성서 있잖아요. 레오폴드인이 이렇게 저게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는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자로를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나자로를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물론 죽은 다음에 그린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린 겁니다만 이 우연찮게 그 대목을 그리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게 펼쳐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위고 입장에서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정말 하느님이 있다면 우리 딸을 나자로를 살리셨듯이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심정을 계속 저 그림을 보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책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르네 마그리트라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외 오래전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그걸 갖다가 벽을 전부 다 이 마그리트 왜 중절 못 쓴 소파 방정환 같은 곳에 중절 못 쓴 신사가 막 피처럼 내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초현실주의 화가죠. 근데 이게 포로가 된 독자라고 돼 있는데 제목이 딱 보면 약간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약간 중성적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책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뭔가 이제 깜짝 놀라운 책인가 봐요. 제가 책은 놀라움이다 이러는데 박웅현 선생인가요? 저기 책은 도끼다 그 광고 하시던 분. 근데 그분이 그 책에 약간 잘못 인용을 해놨는데 프란츠 카프카의 그분이 이 책은 도끼다 이거를 프란츠 카프카 작품에 쓴 프란츠 카프카의 서문에 나온다고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카프카가 자기 친구 오스카르 폴라크라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원래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 책은 읽는 사람을 꽉 깨물고 콕콕 찔러내는 것만 읽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런 책만 읽을 수는 없죠. 이런 책이 많지도 않고 하지만 카프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책 독서를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졌던 것을 확 뒤흔들면서 이런 세계가 있어? 마치 이 마그리트의 포로가 된 독자가 놀라듯이 그런 독서가 정말 진짜 독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선생님들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도끼였던 책,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잘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나 저나 기억은 안 나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렸을 때 한글을 이제 깨우쳐가지고서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있죠.
그게 동화책이든 뭐또 이야기책이든 만화건 그때 우리는 전부 도끼로 이제 매일 책을 읽을 때마다 막 깨나는 거예요. 이 책에 활자로 되어 있는 이야기의 세계에 그러면서 이 책 읽는 뇌가 고도로 계속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책 읽는 뇌가 따로 있다고 해요. 회로가. 그래서 책은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책을 읽지 않으면은 그 회로가 풀려서 퇴화됩니다. 읽는 능력이. 왜냐하면 읽는 능력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거든요. 본능이 아니라는 거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습득했다는 거예요. 습득해서 뇌 회로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고 해체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어느 순간인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살아가면서 저렇게 도끼 같은 책 아니면 포로가 제가 될 수 있는 책을 몇 번이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하고 만나려면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책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 놀라움입니다. 진짜 놀라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죠. 예. 저 이 그림도 되게 좋아하는데 책벌레, 부야르는 책벌레라는 그림인데 카를 슈피츠베크라는 독일 화가가 1850년에 그림인데 이 사람은 19세기 중반에 독일의 부르주아지라고 그러죠. 중상층, 독일에 조금 여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되게 풍자적으로 그렸어요. 보시면은 노인인데 노인이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아주 높은 서가에서 책을 이렇게 꼬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 보고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분을 제가 따라해봤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여기다가 저기 책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유지하기도 힘든데 저분이 이거를 다시 해체하려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책에 지금 꽂혀있는데 슈피츠베그가 이거를 되게 풍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낡은, 그리고 여기 잘 작아서 안 보인다면 저 왼쪽에 동그란 명패 같은 게 있는데 메타피지크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입니다. 근데 형이상학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경험과 상관없이 경험과 무관하게 머리 이성으로서 추론하거나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경험과 담을 쌓고 자기의 낡은 귀한 서재에서 책만 보고 있다 이래가지고서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지구위가 있어요. 지구본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이게 그럴 거예요. 1850년이면 세계가 진짜 격변할 때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서재에서는 세상은 멈춰있고 옛날 책들하고만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저는 이 노인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무슨 얘기냐면 책은 제가 섬이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책은 어떨 때는 가끔 피곤하고 복잡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고 뭔가 좀 물러나고 쉬고 싶고 이럴 때 세상과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담을 쌓게 해줘요. 오로지 책과 나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누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싫으면 요즘에는 휴대폰을 주로 합니다만 예전에 휴대폰 없으면 책을 꺼내서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요. 왜냐면 저 사람 책 보고 있구나. 내가 말 걸면 안 되겠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은 섬인데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정현종 시인의 짧아서 외우기 좋은 시 있잖아요.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 네. 그래서 그 두 줄입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고 난 사람들하고 좀 떨어지고 싶어서 그 섬에 가는 섬일 수도 있고 거꾸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섬일 수도 있어요. 섬에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내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 섬에 가고 싶다. 상반되게 해석했는데 뭐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앞에 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 그 책이라는 거,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런 섬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과 관계에 지친 우리를 영원히는 아니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영영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담을 쌓게 해주고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저 노인처럼 물러나서 뭔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거나 나만의 세계에 침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되게 부러워요. 이것도
제이콥 로렌스라는 흑인 화가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정말 국민 화가입니다. 국민 화가가 여러 명 있지만 1960년에 그린 도서관이라는 글인데 제이콥 로렌스가 국민 화가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 흑인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의식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근데 이건 이제 자기가 자주 드나드는 도서관인데 뉴욕에 있는 흑인 연구 전문 도서관이 있어요. 리서치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연구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풍경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흑인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라고 해요. 그게 약간 이게 뭐지? 시카고 불스 NBA 후드티 같은 걸 입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책이 작아서 지금 안 보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조각상 있죠. 이 나무 깎은 조각상과 가면이 있는 미술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이콥 로렌스가 나의 미술가로서의 예술가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 그것은 나의 아프리카의 조상들이 아프리카의 그 나무 조각이나 이런 조형성 이런 거에 있다는 거를 자의식을 자기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도서관에 가서 많이 배웠어. 이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파블로 피카소도 아프리카의 조각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말하자면 제이콥 로렌스라는 예술가가 책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자아, 그거를 발견해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예술 세계를 펼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발견하는 어떤 책을 통해서 그걸 되게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도서관 장면을 그리는 그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되게 드문 그림입니다.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는 걸 풍경을 묘사한. 제가 자꾸 국민화가 그러는데 이 사람도 미국의 국민화가입니다. 19세기 1863년에 주님은 나의 목자에서 조너선 이스트먼 존슨이라는 화가인데 이분은 링컨 대통령이 자기 내각과 이렇게 회의하는 것 비롯해서 그 당대 유명인들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초상화나 이런 거. 근데 1863년인데 흑인이 아마 주님은 나의 목자니까 이게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편의 어느 대목을 펼쳐서 이제 읽고 있는 거죠, 성서를. 근데 이 그림이 심상치 않은 게 1863년이면은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전쟁 중인데 노예해방 선언한 이듬해일 겁니다. 그 당해년도구나 이듬해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당시는 흑인 백인 통틀어서도 문맹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데다가 흑인들의 문자 해독률은 문자 해독률은 되게 낮았습니다. 형편없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노예 해방 선언하고 초기에 흑인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줘야 되잖아요. 시민이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글을 못 읽으면 그건 시민이 아니다. 그래서 흑인이 시민이라고 해도 글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해방된 노예 측 편을 드는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우리가 읽는 법을 가르치자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시기에 흑인이 해방된 노예겠죠. 흑인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해독하면서 읽고. 근데 또 하나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앉은 왼쪽에 탁자에 이제 옷을 뒤에다 걸쳐놓고 있는데 약간 붉은 기운이 돕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북군 군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해방된 노예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죠. 해방돼서 북군에 입대를 하는 거죠. 제가 책은 해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해방 노예가 아니죠 이제. 이 흑인은 북군에 입대해서 총과 칼로 실제 전쟁으로서 자기의 해방된 자유를 지키고 그 다음에 문자를 깨우쳐서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 정신의 해방. 그 두 가지 의미를 이스트먼 존슨이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봐요. 단순히 몸으로 내가 싸워서 얻는 해방 그거는 얻었어요. 그러나 내 정신의 해방,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의견을 책으로 써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진짜 해방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해방.
오른쪽 그림은 가트나가 그 전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실제로 전투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이에요. 저쪽이 지금 북군 진영이고 이쪽이 남군 진영인데 흑인 노예 가족이 하나 둘 셋 안고 있으니까 애기를 안고 있으니까 네 명이 말을 타고서 지금 남군 진영에서 북군 진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트먼 존슨이 자유를 위한 질주로 제목으로. 네. 그래서 이 이스트먼 존슨은 이런 북군 입장에서 북부 입장에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되게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의 어떤 이런 그 장면들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책은 그런 의미에서는 해방일 수 있죠. 책이 곧 해방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해방, 나의 지적인 자유를 보장해주고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예. 제가 그림하고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하고 뭐 질문을 주시거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메리언 울프라고 터프트 대학의 되게 유명한 인지 신경과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이 책 말고도 이분 책이 한 2권, 3권 정도 번역돼 있습니다. 읽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읽는 뇌라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거는 후천적인 능력이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되게 읽기라는 기술, 테크닉이라는 거는 익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도의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쉽게 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읽는 뇌회로의 형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한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다 거쳐서 지금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제가 써진 않았는데 그 주장이에요. 읽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점점 읽죠. 그래서 다른 독서 연구하는 분들 결과에 따르면, 문해력 수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급하게 이렇게 급격히 올라서 유지되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문해력이라고 그러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문해력, 그거를 문해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해하는 능력. 예를 들면은 문해력 테스트 할 때 보면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전자제품 설명서 있잖아요. 전자제품 설명서나 약에서 이거 주의사항, 이 약을 드실 때는 뭘 주의해야 되고 그거 같은 거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문해력 테스트. 근데 의외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헷갈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후지와라 가지히로라는 일본 분인데 원래 대기업 CEO를 하다가 도쿄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외부 공모한 적이 있어요. 전문가. 거기에 응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삼성, LG 뭐 부사장쯤 사장쯤 하다가 어느 날 던지고서 저희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신분이나 권력이나 돈에 의한 계급사회가 아니라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과 독서 습관이 없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독서 계층 사회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하고 읽지 않는 사람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건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민 독서율이라는 걸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얼마나 있나, 물론 청소년까지도 조사를 합니다만. 근데 재밌는 게, 재밌다고는 안 되지만, 독서율은 해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 내년인가 조사할 텐데 아마 50%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원래 한 70%, 조사 쪽에는 70%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서. 근데 이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러면 읽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읽는 사람이 60%다 그렇고, 60%만 놓고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권을 읽나 조사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오히려 올라가요. 무슨 얘기겠어요? 읽는 사람은 계속 똑같이 읽거나 오히려 더 읽는데 안 읽는 사람은 늘어나요. 그럼 이제 그 양극화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후지와라 가지히로가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서를 통해 지식의 인풋을 축적해 나가지 않으면 자기의 의견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만으로는 얕은 사고밖에 할 수 없다. 깊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절대 책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챗 GTP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가, 뭐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책을 읽을 때 효과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양을 얘기하는데, 교양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데 교양은 지식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이 디트리 슈바리츠라고 우리나라에서 교양이라는 책으로 2000년대 초에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양이란 인간의 상호이해를 즐겁게 해주는 의사소통의 양식, 이게 중요합니다. 교양은 저 사람 교양이 있어 그러면 보통 뭐예요? 많이 알아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원활하게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없이 교양 없이 군다 그러면 막 어디서 떠들거나 이러면 저 교양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맥락 있게 소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영역의 기본 정보에 대한 통달을 전제로 유연하게 훈련된 정신 상태다 그러고, 교양은 잡학의 달인이 박식을 과시하는 건 거리가 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효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내 여기에 다운로드해서 저장해놓고 소용없죠.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하고 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뭐 소설을 많이 읽으면 소설에 나오는 다양한 그 인간의 문제적인 상황과 다양한 캐릭터와 이런 것 중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역사책을 읽으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뭐 어떻게 지나갔고 이런 거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내가 유연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게 된다. 그게 교양이고 그게 독서의 효과라면 효과입니다. 굳이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똑같이 다치바나 데카시, 제가 이거를 못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일본의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저술가인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양은 지식 자체와 구분되며 교양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교양이다. 이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그 독서라든가 또는 공부 넓이, 그거의 결과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잘 지내는 거죠. 그게 교양입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장인 장모는 여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사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80 넘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농사를 못 지으시는데, 학력은 초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근데 교양이 넘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 분들이 교양이 넘쳐요. 왜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농사에 관한 지식이에요. 농사와 어떤 이런 거에 관한 지식인데,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저기 누구네 어제 뭐 물 이거 대가지고서 밭에 뭘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내일 어떻게 시간이 되고, 서로 그 농사라는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들의 그걸 가지고서 되게 원활하게, 그런 거 교양이 높은 겁니다. 그분들이 뭐 셰익스피어를 알아서 뭐 이렇게 막 동서고의 역사를 깨서 뭐 이렇게 유식해서 그거하고 교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교양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게 종이책입니다. 지금은 뭐 전자책도 잘 나와서 저도 전자책 많이 봅니다만, 책이 온라인 인터넷 정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면은 장점 아닌가 제가 생각한 건데, 일단은 인터넷 온라인 정보는 대부분 조각 나 있습니다. 조각 나 있어서 물론 긴 것도 있죠. 조각 나 있어서 내가 검색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내가 결국 그거를 조합을 해야 돼요. 정리하고 에디팅, 편집하고 조합을 해야 됩니다. 짜깁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 중에는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리지널이 어딘지 원본이 어딘지가 헷갈리죠.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파일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글을 쓸 때 제가 옛날에 쓴 글을 참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구글에서 검색해보니까 제 글이
뭐 해피 캠퍼스 뭐라 그러지? 그 있죠, 주로 대학생들이 리포트 하려고 참 거기서 제 글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서 제가 샀어요. 샀는데 사서 보니까 제 글보다 나아져 있어요. 당연하겠죠. 어떤 분이 제 글을 퍼가지고 한 다음에 그 관련된 거를 더 보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신뢰하기 힘든 거죠. 거기에 제가 썼다는 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리지널이 뭔지를 알기가. 근데 이제 책은 판권면이라고 해서 저자, 출판사, 그 다음에 저작권 표시 있고 이것은 발행인이 누구고 다 나와 있고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신뢰성.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의 물질성을 결여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책은 사물이다 그거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책을 펼쳐서 넘기면서 읽는다는 거는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그 지식을 이걸 해서 뇌로 다운로드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오감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만질 때의 질감.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합니다만 새 책 사면 새 책 냄새 있잖아요, 종이. 그래서 거기다 제가 코를 갖고 냄새도 맡아보는데 그러다 코기름이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혹은 그런 거.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나의 어떤 상황, 그 시츄에이션. 예를 들면 여기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여기 북도의 이 자리에서 제가 몸으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 오감으로 느끼는 행위.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약간 그 비트의 디지털.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이 부족인데 이건 아마 기술적으로 해결될 건데 뭐냐면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2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텍스트, 소설이 됐던 거죠. 그거를 선생님도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이제 이거 태블릿 또는 노트북으로 보라고 그러면 아무리 재밌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어디가. 근데 만약에 같은 내용을 200페이지인데 아주 재밌는 책을 제가 종이책으로 나눠드린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는 미세하게 자연광에 비치는 종이, 자연광이든 이 조명이든 그거보다 디지털 모니터가 조금 더 피곤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깜빡거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고 좀 구차하죠. 종이책이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온라인 지식 정보가 나은 이유는 제가 억지로 그냥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어느 순간인가는 바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어떤 꼭 넓은 의미에서 책, 독서, 출판 또는 글쓰기까지 포함해서 넓게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지금 떠오르시는 책 중에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도끼 같은 책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의외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어려울 때보다 전 삼국지예요. 왜냐하면 뭐 삼국지가 좋아서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삼국지를 어려서 어린이용 무슨 약간 그런 삼국지부터 박종화 삼국지 뭐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른들의 이야기의 세계를 제가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물론 어른 삼국지 야한 장면은 거의 안 나옵니다만 그런 의미의 어른이 아니라 이게 세상이 이거 그래서 그게 제가 어린이의 세계에서 꿈같던 어린이의 세계에서 한 단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삼국지 비판하는 분도 많아요. 그게 권장할 만한 거냐? 그것도 일리 있는 비판인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삼국지. 그렇죠. 또 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얘기만 해주셨는데 작가님 혹시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부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0살 때 이 부분을 책으로 쓰고 싶다든가 그런 사건이라든가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더워.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를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글쓰기하고 관련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소설을 하나 썼어요. 장편 소설. 원고지로 900매 넘으니까 꽤 긴 거죠. 꽤 긴 게 아니라 아주 길죠. 1000매 가까이인데 역사 소설이에요.
그 손자 오자 병법이라고 할 때 그 오자 오기라는 사람인데 춘추 전국시대 그 오기의 일대기를 그때 역사 소설이 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서 그때는 이게 없어서 원고지에다가 썼죠. 만년필로 써가지고 어느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편집장이 나쁘진 않은데 소설 공부는 안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안 했죠? 그랬더니 일단 두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결국은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오다가 좋은 경험했다고 그러고서 그 유일본이죠, 당연히. 이걸로 썼으니까. 그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버리지 말걸. 왜냐면 책으로 안 나왔어도 나의 젊은 시절에 원고지 천맥이 막 끈으로 묶은 이것이 남아있다는 나에게 어떤 거창하게 영감까지는 아니어도 나에게 뭔가 그런 느낌을 계속 주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는데 글쎄 그걸 소설로 이렇게 이야기로 그렇지 않은데 그게 제 인생에서 쓰기에 나와서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긴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원고지로 300매 같은 주제로 300매에서 300매 이상을 써봤다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어쨌거나 엉터리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1000매 가까이 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글쓰기에 자신이 들어요. 그 100매까지는 제가 이어서 말씀 이런 분들 있죠.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 가운데 야,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대하소설이 될 거야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그렇게 느껴요. 내가 70평생, 80평생 정말 온갖 일 다 할 건데 이거 풀어내면은 10권으로도 모자라 이러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원고지 150매 이상 안 나와요. 제가 써봐서 알아요. 다른 분들 일대기 써봐서 아는데 쓰면 아무리 디테일하게 가도 원고지 150매 이상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대단한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버렸네요. 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되게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뭐냐면 읽었으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 읽는 그거를 저는 일주일에 직업상 책을 10권 이상 봅니다. 10권 이상 보는데 여기서 제가 함정이 있는데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책 본다고부터 말하자면 저는 3분의 1 읽었으면 읽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아니라 10페이지, 20페이지라도 읽었으면 책 봤다고 그래요. 합쳐서 10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책이 필요하거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읽고 그 다음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징검다리식으로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읽고 대신에 뭐냐면 읽은 책은 읽거나 본 책은 반드시 여기다가 그 서지사항을 적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까먹게 돼요.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까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읽거나 봤으면은 내가 그 읽은 책의 제목하고 저자 출판년도 그거를 꼭 정리해요. 수첩에 적어야든 여기다 적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해도 몇 년 지나면 되게 좋아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사이먼 앤 가펑클 아시죠? 가수 모르시나? 사이먼 앤 가펑클 미국 최고의 이제 띄워 지금은 할아버지들입니다. 그 중에 아트 가펑클 그 멤버 중에 곱슬머리 아트 가펑클 라이브러리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데 이 양반이 20대부터 지금까지 읽은 책을 연도별로 다 정리해놨어요. 제목하고 그것만. 근데 4번, 5번 읽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가펑클 라이브러리 가면 요즘도 올려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제목하고 이렇게 그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 읽기 전에는 저 직업상도 제가 이제 책이나 이런 쪽을 일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매일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제 관심 분야에 신간이 뭐가 나오는지는 매일 체크합니다. 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관심 가는 거 있으면은 북마크 해놓거나 아니면 제목 복사해가지고서 또 역시 아까는 읽은 책 요거는
나중에 읽던 안 읽던 관심 가는 거 제목 이렇게 계속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중에 이건 꼭 사야 되겠다 이러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읽는 중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겨우 습관을 붙였는데 그 전까지는 하려고 그러다가 반드시 포스트잇과 연필을 반드시 연필을 그러니까 빌린 책은 그렇게 못하지만 내가 돈을 주고 책을 샀으면 그건 내 소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자를 리더라고 그러는데 저는 리더라는 말보다 유저예요. 우리는 내가 산 책에 대해서는 내가 유저이기 때문에 이거 심지어는 좀 찍기도 합니다. 제 책은 필요하면은 이 부분만 이면 찍고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만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이 서지사항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 것대로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뭘 메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붙여놓죠. 조그만 포스트잇, 큰 포스트잇에서 그 정도 위에는 별로.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거죠? 예.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2만 원에서 7,000원까지 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책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2만 권이다가 지금 한 8,000권 정도 되는데 그 12,000권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면 알라딘이나 이런데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어디 도서관에서 안 받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과 이게 있는데 누가 내가 보던 책인데 이거 중원책인데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저는 도서관에 대한 결례예요. 그들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 업무를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제가 지리산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어린이들 학교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그건 좀 그냥 저는 제가 옛날에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원래 그 라틴어 격언인데요. 책은 나름의 운명이 있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립니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폐지 수집을 하는 분들이 두 분이 노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분 휴대전화를 제가 길 가다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한 300권, 200권 정도 되면은 그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여기 아파트 밑에 있다가 쌓아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리어카로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 모르겠죠. 다시 폐지가 돼서 어떤 종이로 다시 태어나든가 아니면 불태워지든가 그래서 제가 살인의 추억에 빗대서 살책의 추억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얘기하니까 갑자기 짠하네. 괜히 그거 물어보셨나요? 저는 하여튼 그냥 살책해버립니다. 누구 주기도 그렇고 그 일이에요 정말. 누구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하나 더 책 선물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선물입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책에 대한 취향을 맞추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책을 누구에게 선물하면 그 선물 받는 사람이 이 책을 마음에 들어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데 책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왜요? 나를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책을 어떤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선물로 그 받는 사람은 너는 이 분야를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한다면 좋아요. 근데 제발 이거 줬으면 좋겠어. 너 이거 좋아하지 않아? 이러고 들이대는 선물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천 도서라는 게 있잖아요. 남한테 책 추천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추천할 수는 있는데 책 추천이 받는다.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는 거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거는 책 선택의 성공은 책 실패의 경험과 비례합니다. 책 선택 실패의 경험과 많이 실패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걸 붙여서 사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누르는데 읽어보니까 영화냐 그게 쌓이다 보면은 자기가 책을 보는 감시관 눈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독서법에 관한 책들 있죠. 그
다음에 글쓰기에 관한 책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책들 많은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게 소용이 있을 경우는 있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책을 많이 읽고 있을 때 독서법이 소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는 읽는다고 읽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모자란 게 있어. 좀 더 개선해볼까? 더 발전해볼까? 할 때 그거를 읽는 거거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읽는데, 안 쓰는데 글쓰기 책 읽는다고 쓰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그 수영을 물에 안 들어가고 책으로 배우는 거 똑같죠. 네,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책, 독서에 관한 책들 좋은 책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을 때만 소용이 닿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그 책을 쓰신 걸 봤는데 이거는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그림은 글이 없이 보는 게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분야인데 그걸 글과 결합을 시킨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혼자 사는 밤 당신 곁에 책이라는 책을 한겨레 출판으로 내면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예를 들면 이 그림도 제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책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독서하는 장면이 있는 그림, 이 되게 그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저 이거는 한두 해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오래전부터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이제 모았어요. 그리고 자료도 보고. 그래서 그 상상이죠. 저 그림 속에 저 인물이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 그런 궁금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책이 있었고,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이고, 뭐 성격이 어떻다 그래서 이거 읽어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라 할까, 그림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네. 그림은 하나의 경로죠. 그러니까 좋은 경로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책하고 독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게 거의 20년 넘었을 거예요. 20년까지는 거의 20년. 중앙일보에 책이 있는 그림인가 그래서 주말 북섹션에 원고지 2.5매 분량으로 제가 한 3개월 정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흑백이고 2.5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연재가 끝나고 언젠가는 이거를 책으로 써봐야지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마 20꼭지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거를 확장시켜서 그런. 그 시대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책 읽는 장면이 있는 그림들도 시대마다 그 시기의 독서 경향이나 어떤 풍속 이런 걸 알려주죠. 그래서 되게 이거 블로그 운영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책 읽는 그림 독서 장면 그림은 무지 많습니다. 네. 또, 네. 말씀하시죠. 책과 그림의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교수님께서 즐겨 들으시고 좋아하시는 음악은 어떨지. 저희 첫째를 저희 아내가 가졌을 때 제가 태교를 나오나 오래됐는데 그건 진담이자 농담인데 저 특별히 음악적인 취향은 없습니다. 특별히 음악적 취향은 없는데 굳이 그러면 약간 듣기 편한 뉴 에이지 이런 거. 그다음에 가요는 솔직히 가요도 더 좋아해요. 팝이나 가요를 좋아하는데 토이, 뱅크, 그다음에 유희열 계열이랄까요? 유희열, 윤상 계열, 90년대에 발라드 면서 약간의 이런 그런 거 좀 그렇죠. 성시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음악은 제가 그렇게 막 찾아서 듣고 그러진 않고 그냥 일할 때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클래식 FM이나 그냥 틀어놓으면 일할 때 편하게 백색 소음처럼 그 정도. 예, 또 혹시 마지막으로 한두 개 더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방향이나 어떤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 50넷
55이니까 많다면 많고 뭐 아직 그런데 살아보니까 라떼는 그런데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냥 지금 주어진 일, 지금 주어질 것으로 가까운 미래에 닥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할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일이라는 게 뭐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일 대표적으로 급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요.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밖에도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에 급하고 안 중요한 일은 좀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죠? 안 급한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안 급한데 중요한 일. 그건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또는 내가 기획을 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는 안 급한데 중요한 일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급하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고 그런 거를 기획을 안 해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일은 중요하고 급하죠. 직장에서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뭐 다 그런데 화장실 가는 거죠. 근데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그 뭐 나이나 뭐와 상관없이 하나씩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독서도 그런 거죠. 누가 독서 하라고 시키나요? 그런데 꾸준히 한다는 거는 안 급한데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책 읽으실 때 저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1년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2년이면 너무 길고 6개월, 1년에 하나씩 예를 들면 저기 미술이다 그러면은 이거 올해는 미술에 관한 책을 뭐 미술사나 이런 거 그렇다고 많이 읽지도 않더라도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시면은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양한 주제를 조금씩 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것도 전혀 안 급한데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이제 또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주신 질문하고 이것도 꼭 라떼는 같은데 그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돈, 일해서 돈 벌어야죠. 보상. 둘째 재미를 느끼면 좋죠. 셋째 능력,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의미나 가치.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왕이면 더 잘하게 내가 노력해서 잘 능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받고 내가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가치나 의미, 뭔가 내가 사회에 뭐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좀 기여해 뭐 이런 거. 근데 4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 정도가 될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 난 능력이 있어. 재미도 있어.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99%가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뭐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능력과 돈이죠. 그 2가지예요. 2가지 내가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해서 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내 보수가 올라가고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순간 언뜻 좀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내가 또 여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보람이 있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했지? 아까 그래서 그 4가지를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의미와 재미를 추구하시는 거죠. 의미와 재미. 그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시는 일이나 뭐 내가 지금 가치와 의미, 돈 그거를 여기 김재윤 대표님 계신데 여기는 재미는 있을 것 같고 의미, 가치도 있고 뭐 능력도 다 하셨는데 이게 돈이 그래서 그 4가지를 여기 저 북도시 다 갖추기를 바라면서 혹시 질문 마지막 없으시면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